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서구 차관님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계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답은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침서부터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해가 뜨듯이 언젠가는 좋은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현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위기냐라는 건데요.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일본 하면 한 수를 우리가 적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소니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거는 난공불락의 신기였습니다. 특히 워크맨이라는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스테레오 음악은 대단한 것이었고 우리는 언제 이런 거 만들 수 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니 테레비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감탄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난공불락의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의 11개의 전자 메이커가 내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거의 3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작년까지는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역전이라고 할까요? 아마 당군 이래라 그러면 저항감이 있겠죠. 사실은 우리 백제 가야에서 유민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고 일본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국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국시대가 우리 신라가 통일 신라가 무너진 이후에는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국력이 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거의 역전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PPP로 할까요? 이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일 간의 1인당 GDP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2년 후면은 한국이 일본의 국민소득을 앞지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 불이고 일본은 한 3만 4, 5천 불 정도인데요. 이건 환율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일본에 대해서 군사대국하고 일본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의 국방 예산이요. 일본의 국방 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레이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지금 우리는 국방 예산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 3년 사이에 아마 당군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일본의 군사비를 앞지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용무용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과거서부터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식민지도 지배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조금의 그런 우리가 좀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 내에 우리가 완전히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고 오히려 일본을 좀 밑에 보는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도 없으면 어때? 일본 패싱할 수 있어. 중국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 사이에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여태까지 일본의 전전 세대들의 정치인들은 왠지 하여튼 한반도를 강제 병합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 식민 지배를 하면서 나쁜 짓을 했다는 컴플렉스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가 나오면 움찔움찔하고 교과서도 수정하고 한국 쪽의 입장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제 전부 전후 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아베 총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베 총리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상당히 어떤 역사 수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첫 번째 총리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내건 거는 일본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표현을 걸면서 역사를 미화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속에 빠져 있느냐? 우리 역사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역사인데 우리 스스로 역사를 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시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젊은이들은 가미카제 특공대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히 초식동물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다 역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 수정을 시작을 하는 총리였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총리직은 거의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서부터 이제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지난 거의 뭐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나서 한일 관계가 지금 뭐 계속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 악화일로였는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뭐 일본에 대해서 욕도 하고 싸워왔습니다. 뭐 유네스코의 무슨 군항도의 뭐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전투까지 벌였고요. 위안부 문제 굉장히 크지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거에 굉장히 들끓고 싸우고 우리 뭐 진보 쪽에서 뭐 싸우고 다 싸워왔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데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베 총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과 안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종전 70년의 즈음에서 내가 이 사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과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아베 다마라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 다마를 수정하는 다마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베 다마입니다. 근데 그 서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한국 그 식민 지배나 이런 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역대 일본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적이 있다. 이런 역사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베하고 뭘 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전히 그런 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담화가 발표됐으면서도 우리는 위안부나 유네스코나 이런 작은 전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이걸 그냥 눈 감아 버렸다. 이게 저는 아주 우리의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후 세대가 잡고 있고 전후 세대들이야 할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계속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반발만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뭐 아베는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 수정주의자지만 일본의 전후 세대들 일반적인 젊은이들조차 이제는 한국이 어떤 사과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반발심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 변하게 됐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관계가 잘 나가던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빌미가 됐던 것은 우리 사법계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분쟁이 있으면 기본 조약에 따르면 분쟁위원회로 가서 제3자에 의한 분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은 부작이다. 부작에 의한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 위안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위안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할 거 없이 위안부 문제는 일단락 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근데 우리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위안부 문제가 터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한일 간의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에 대법원에서 그때까지는 1심, 2심 전부 다 패소를 했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인데 그 역사를 다시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건 아마 세계 역사상 굉장히 세계 국제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더라기보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OECD 정도 되는 선진 국가에서 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한일 간의 청구권 1965년 기본조약으로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조약에 명기돼 있었고 또 한국의 입장도 그랬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대법원이 그걸 조약을 뒤집을 수 있느냐가 바로 이 현재 이 상황이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한일 간의 어떤 정치적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부가 자꾸만 이런 판결을 내리는 한에는 방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 국제 규범이랄까 국제법의 하나의 원칙, 어떤 나라든지 간에 사법 자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문제가 터졌을 때 당연히 특히 외교와 관련된 사항, 조약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사법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자제를 하는 원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약에 명기된 사항을 뒤집는 듯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법 자제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현재 일본이 반발을 하게 된 한에 빌미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두 정상사의 케미스트리,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아베 총리와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능글능글 맞고 그야말로 능숙능란한 뭐 본인의 입에 불리면 실용적인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하고 원리적인 그런 원칙과 이런 걸 지키는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과는 달리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걸 보시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뭐 시진핑하고도 잘하고 있고 그런 맞추는 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아베가 지금 우리 정상들에게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시면 아마 그런 단초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보스 포럼인가요? 거기 가서 아마도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아베 총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박 대통령이 그걸 무시했다든지 또는 아마 이것이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 1주년이었는데 작년인가 아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다자회담 속에서 아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아베 총리가 생일 케이크를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단 거 안 먹는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아베라는 사람의 케미스트리와 우리 정상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것이 현재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사진이 항상 상징적인 일인데 천안문에 우리 대통령이 쓰셨죠. 이것이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이 천안문에 서 있는 사람 몇 면을 보시면 다 시진핑, 푸틴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저 자리에 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저 사진이 결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한테도 한국은 우리 편 아니지 않느냐. 저쪽 편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이나 이런 데서 일본이 굉장히 많이 외교적인 공공외교를 많이 합니다만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할 때도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이 해야 된다는 논리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고요. 또 우리 스스로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런 변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미중 간에 무슨 균형을 취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정론이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균형자론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서부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중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마치 한미동맹이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분량을 줄여서 중국 쪽으로 좀 가야지 이게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춰졌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측면이 결국 이번에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오늘 이후에 우리가 중재에 응하지 않게 되면 화이트리스트라는 항목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사진의 효과가 그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전략 물자의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그 통제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 물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는 그 논리입니다. 바로 이런 사진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의심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이 회복을 놓고 있다. 우리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자꾸만 납치 문제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회복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로 지금 자리 잡게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결정적인 상황은 1965년에 우리 청구권 협정 기본조약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굉장히 어려운 협정이었고요. 이 협정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피해를 받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이 보상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보상이 아니라 청구권이 됐느냐? 참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전승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래서 청구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청구권 자금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는 장면 정부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박정희 정부 때 한 게 아닙니다. 장면 정부 때부터 그렇게 개개인으로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다 달라. 그래서 국가에게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렵게 해결된 것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그래서 5억 불, 거기에 차관 한 3억 불 정도에서 8억 불 정도를 가지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8개 항목에 대한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청구권이 해결됐다라는 문장이 명기돼 있고 그 항목 중에는 강제징용이라는 문제에 대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입장이 굉장히 폼하다, 굳건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강제징용 등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위안부는 거기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은 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식민 피해에 대한 된 것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는 다른 문제다. 별도의 문제다. 사할린 동포 문제도 다른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끝까지 일본과 추국을 해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도 받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와 또 여러 가지 이 보상금을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는 조약이 아주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65년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자꾸만 되는 것이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냐 불법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2조에 보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건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강제병합이죠. 죄송합니다. 강제병합 1910년에 강제병합 조약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건 완전히 불법이었다고 얘기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이건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그 강제병합은 이미 무효다라는 식으로 모하야 묵고라는 표현, 일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합법인 것으로, 불법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불법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안 그러면 합의가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대법원 판정이나 이런 판사들의 판정에 그 불법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징용을 끌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식의 하나의 빌미가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65년 체제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지혜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제가 연합뉴스 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카피라이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찾으려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연합뉴스를 했기 때문에 다 요것만 쓰고 오늘 쓰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간합동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당시에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뭐 요즘 정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서들을 갖다가 다 공개를 하고 그 당시에 일본도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그 협상 문서들을 전부 공개를 하고 민간합동위원회가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 조사를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조사의 결과가 이 합동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즉 2005년에 만들어진 청구 기본조약은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런 청구권 문제는 이 조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거로 본다라는 정부 입장을, 기존의 정부 입장을 노무현 정부도 다시 한번 이 민간합동회를 거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리가 위원장이었고 저쪽에 있는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결론이 이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돈, 우리가 받은 그 돈, 5억 불이라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형강댐과 경부고속도로와 잘 아시는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사실 그 돈은 피해자 개개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정부가 다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점에 문제점을 인지해서 70년대 초에 한번 이 신고를 받아서요, 보상을 했습니다. 당시 한 사망자 한 30만 원인가 20만 원. 근데 지금은 30만 원이지만 적지만 요즘 돈은 한 2, 3천만 원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표준으로 본다면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국제적인 적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상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를 받아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6,200억 정도, 6,400억인가 200억 정도의 보상을 또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았어요. 한 2천만 원인가 얼마씩 2천만 원씩.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이 강제징용 문제는 일단락됐다. 법원에서 어떤 뭐 개인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거를 이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판결이 이 징용자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2012년에 김능환 대법관에 의한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그게 재상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전원 회의를 통해서 바로 2018년 10월이었죠. 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일단락되는데 그 과정에서 2012년에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판결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 뭐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번에 이 판결에 의해서 아마 수십만의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지금 자산을 압류당했고 자산을 지금 아마 지금 형마하는 매각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민이 제3국에서 그런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외교 보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외교 보호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형음화 조치에 들어가는 순간 더 강력한 보복 조치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김능환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도 이거 놀라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돼서 그때부터 놀라서 이제
대법원 쪽하고 이제 외교부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행정부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사법 거래를 해서 이거는 지금 직권남용과 이런 걸 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몇 명이 지금 그 형무소에 가 있고 당시에 이걸 했던 외교부 분들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차제라는 그런 원칙에서 당연히 의당해야 될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법적으로 우리는 이게 불법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정부든지 간에 모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글로벌된 나라 모든 우리나라의 판결과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의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가 우리랑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뭐 정상적인 거래가 외교 행위나 정상적인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런 상거래가 과연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 개개인이 같은 피 맺힌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로서는 1965년의 조약에 대한 입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결과 G20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 한일 관계가 지금 G20에 참석했던 모든 정상 국가들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악수하는 씬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게 나왔죠. 우리 급소, 산업의 급소, 특히 제일 일본의 우리 첨단 산업, 우리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이 뭡니까? 하나가 반도체고 또 하나가 OLED입니다. 발광하는 그 OLED,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서부터 텔레비서부터 OLED는 거의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그 OLED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세 가지의 소재, 불화수소를 비롯한 세 가지에서 규제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당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아마 이제 중재위를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일본이 얼마나 치밀한지 저희는 제가 참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난다기보다는 작년 10월에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건 전부 다 예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을 알거나 대한민국의 경제계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10월 이후에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일본과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채널을 동원하고 로비를 하고 그래도 어려울 판인데도 지난 8개월 동안 G20 열흘 전에 그때야 돼서야 우리 차관이 하나 가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걸 하나 제시했고 그것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8개월 동안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는 점점 보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복을 멈추려고 해도 보복을 하면 자기네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자입니다.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칼을 그대로 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8개월 동안의 방치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 안은 무엇이든지 간에 8개월 동안에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치밀한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일본이 느닷없이 외교 청소, 방위 백서에서요. 여태까지 일본의 외교 청소에 항상 이렇게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아베 정부 때. 그때 우리가 여러 번 너희들 왜 그러냐고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가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아주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런 나라.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 유럽 서방 국가들 사이에 리스트 속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빼는 작업을 벌써 5년 전, 4, 5년 전부터 일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뭐 그런 거 모르면서 아이고 일본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아주 치밀하게 벌써 오래전서부터 한국에 연구를 하고 급소가 어디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좀 아찔한데 저도 지금 보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시키는 명분을 벌써 4, 5년 전부터 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우리의 급소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동차 안에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본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자동차로 갈 것이다, 뭘로 갈 것이다 이런 리스트가 한 190개 정도의 보복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뭐 그런 거 별 괜찮아. 우리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IMF 금융위기 어떻게 겪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신임도가 떨어져서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은 다 좋다고 당시에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우리 금융기관에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러고 일본이 우리도 못한다 그러니까 IMF로 갔습니다.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저는 무서운 거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일본이 지금 뭐 항상 우리 텔레비를 보면 뭐 상화 뭐 어쩌고저쩌고 돈 빌려주겠다 고리 대금 하는 놈들이 많았는데요.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다는 표현은 제가 미안합니다만 그런 금융기관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 합작을 하고 우리 기업에 많은 일본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는 거를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투자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스와프 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스와프 협정은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일본이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를 여기면서 뭐 일본을 막 압박을 가고 했죠. 근데 최근에 금년에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를 불러서 아주 극진히 혼밥이 아니라 극진한 환대를 했고요. 놀랍게도 스와프 협정을 일본과 맺었습니다. 넘버 G2라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요즘 같은 금융위기의 금융질서의 유동성이 많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만 펀더멘탈 튼튼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저러고 뭐 저렇게 반도체가 흔들리고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1분기 마이너스 0.4% 성장이었고요. 지금 작년 말만 하더라도 세계 평가기관의 우리 금년도 경제 평가가 3%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2%대로 다 주저앉았습니다. 뭐 세계 모든 평가기관 그리고 지금 거의 1%대의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S&P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2.0에서 아마 2.0이라고 발표하면서 아직도 일본 변수는 여기 포함 안 돼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면 0.4% 금년에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1%대의 성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3%를 갈 수 있는 나라가 1%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비단 경제 보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소득주도 성장서 비롯된 아주 뭐 이 건실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지금 급진 좌파적인 어떤 이 경제 논리를 갖다가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됐는데 거기에 지금
플러스해서 지금 이런 일본 리스크가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동래북인 것처럼 중국도 사드 보복을 하고 파웨이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일본도 이러고 있고 뭐 북한도 지금 뭐 여차직하면 미사일을 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참 동래북 신세가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트와이스라는 우리 K-팝 그룹입니다. 여기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혼성 그룹인데요. 이게 도쿄돔입니다. 한두 달 전에 도쿄돔에서 했는데요. 도쿄돔에 거의 8만 명 가까운 일본 관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BTS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투어를 했는데 바로 이 도쿄돔과 일본 각지에서 투어를 하면서 이 트와이스보다 더한 인기를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공전에 그 겨울 연가 이후에 공전에 한류 붐이 또 K-팝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는 그 하라주쿠라는 곳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신오쿠보레입니다. 신오쿠보는 겨울 연가 때 일본 그 중년 여성들이 한국 그 구슬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을 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간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구슬도 K-팝도 중요하지만 한국 음식들 감자탕 무슨 뭐 닭발 뭐 이런 거 무슨 이 핫떡 한국 핫떡 이런 거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20대 젊은 애들은 한국에 열광을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일은 정치 관계는 뭐 최악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참 이런 말씀드리기 우리 참 반일과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740만 명 정도가 일본을 갔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이 일본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일본이 수출하는 맥주의 한 52%인가를 우리 국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감정은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한일 간이 친밀해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민초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들이 점점 격해져서 이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국민들이 이런 거는 뭐 누가 이렇게 뒤에서 저것만 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일종의 보복을 당하는데 그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협상을 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치킨 게임이라 그럴까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트럭인데 우리는 지금 뭐 조그만 뭐 승용차도 안 되는데 치킨 게임을 벌려봤자 누가 이길 수 있는지는 이 게임은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책임 있는 분들은 좀 말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담판을 할 때 진짜 한번 세게 한번 목숨을 걸고 담판을 할 때 그때 한번 발휘해도 좋으니까 말을 아끼고 그렇게 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타결을 봐야 된다면 빨리 조속히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거 아주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건 참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모든 손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토착외교란 말이 난무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일본 편 드는 사람들, 뭐 일본과 협상하자는 사람들은 다 토착외교니까 전부 일본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그렇게 진영으로 나눠서 이제 보수는 토착외교들이고 진보는 의병들이고 그래서
총선에서 그런 구도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참 이거는 우리한테 비극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이질 않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부도 뭐 항상 여론에 움직이는 퍼퓰리스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 지형이 너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국 이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일본에 대한 가장 객관적으로 일본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여간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한번 임진왜란 때 우리가 가진 격초를 한번 처절하게 한번 일본과 격전을 한번 벌여볼 각오를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때를 보면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이 1950년에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에게 전쟁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에치슨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너희들과 편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너희들과도 편이 아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입장들이 지금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한국 전쟁을 보시면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겁니다. 장거리 로켓을 자꾸만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김일성이 얘기한 얘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이 김일성이 적화 통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산 교두보를 통해서 빠르게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낙동강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저지당합니다. 근데 그 부산 교두보를 빼앗겼던 가장 근본적 원인이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키나와 괌으로부터 빠르게 미군이 와 가지고 말하자면 진격을 저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생각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게 되면 그들의 개입만 막을 수 있으면 적화 통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3대에 걸쳐서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거의 성공 다 왔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 라인에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있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제2의 에치슨 라인은 미국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1차는 했지만 2차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1대1로라는 중국의 그 노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그 19세기, 20세기에 지정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1대1로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마한의 그 지정학적 이론에 따르면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앵글로색슨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맥킨다의 지정학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로는 해양을 지배하고 일대의 원벨트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쟁이 전략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1대1로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런 전략에는 지금 같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에치슨 라인에 있어서 그 스스로 굳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법은 없습니다. 결자 해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협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둘이 만나서 푸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지난번 위안부 합의 때는 이병기라는 우리 비서실장하고 일본의 야찌라는 이 외교 책사,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 사이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외교 관료들은 아마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게, 지금 외교 관료 중에 위안부 합의 때에 나섰다 그랬다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옷을 벗거나 지금 다 대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관료들은 자기가 여기에 나섰다가 어떻게 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선입니다. 결국 이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관료들이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라인을 빨리 구축해서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독일의 기업 책임 미래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이 징용 문제에 대한, 독일이 저질렀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했던 사례입니다. 재단, 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준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그겁니다. 일본이 화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오케이, 대법원 판결 그렇다고 치자. 너희들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얘기해봐라. 너희들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고 돈까지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는 오케이, 우리는 그 기본조약은 지킨다. 그러나 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기본조약에 65년도에 만들었던 것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좀 개정을 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한번 뭘 해봐야 되는지 제안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속에서 65년 기본조약의 입장은, 정부 입장이 뭐냐? 우리는 지킨다라는 입장이 개진돼야지만 일본과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접점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나오지, 그럼 정부는 도대체 65년 기본조약에서 돈 받은 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이 화가 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알 겁니다. 일본 정부한테 해봤자, 지금같이 해봤자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거, 일본이 돈 낼 일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피해자분들이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코스로 가면 한일 관계는 절단 나는 거 알 거고요. 그럼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오케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재단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본의 일절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요. 다 썼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정부가 혜택을 받았는데 또 일본 보고 돈 내라 합니까? 위안부 때도 우리 YS께서 우리 돈 필요 없다. 아시아 기금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한테 일본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시키고 우리 정부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났었습니다. 다. 그런데 또 그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서 지난번 2015년 위안부 판결 때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느끼면서 법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배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돈을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일본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과 협상을 하면서 요구해왔던 정부의 법적 책임의 구성 요건에 제일 중요한 일본 정부 돈으로 한다라는 걸 놓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합의가 의미가 있었던 합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합의만큼은 저는 일본한테 돈 내라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재단이 돼서 이 피해자들한테는 전부 우리가 다 해결해주는, 보상해주는, 그리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모든 피해자분들한테, 징용 피해자분들한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나서서 해준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단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건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천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저는 그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여기에 일본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일본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명분에서 우리가 밀리게 된다. 그래서 단 한 푼도 일본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우리 정부가 하겠다. 그리고 청구권은 65년에 끝났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 자제 원칙. 즉 지금 같은 상황이면 또 어떤 김능환 같은 분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판사들이 나와서 또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최소한 국제법을 좀 알 수 있는 분들을 좀 배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외교관 출신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그런 사법자제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외교부와 사법부 사이에 아주 공식적인 그런 협의 루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형무소로 가게 돼 있는데요. 직무유기로, 사법거래로. 그러니까 그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참 재미있는 것이 언제서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또 하나 국가안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번과 같은 사항은 경제 통상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보 문제이기도 한데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외교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과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누가 나서서 뭘 하고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된다는 보장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구조적으로도 이 청와대의 이 구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안보 문제가 경제 통상 문제와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령탑이랄까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재위로 가자, ICJ로 가자, 국제사법재판소. 이거 뭐 참 편한 저겁니다. 왜냐?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제사법 판단에, 제3자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가 지더라도, 아유, 우리 졌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관료들은 편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죠? 안 그러면 다음번 정부가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방법이 제일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중재위를 가든 ICJ를 가든. 한 3년? 그러면 다음번 정부 몫입니다. 이번 정부는 손 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례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수억 명에 걸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또는 전쟁을 통해서 징용 피해를 당했습니까? 수억 명에 당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이 판결은 초유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승소한다면 세계의 수억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우리가 엄청난 빛을 주는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회를 갖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기면 노벨 평화상이고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그 징용 문제와 관련된 아주 핵심 문제가 있죠. 뭐죠? 식민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면 식민지 지배는 국제적으로 합법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내서 불법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기본조약을 갖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우리가 졌을 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졌을 때 불법이라는 우리의 신념과 달리 식민지배는 강제병합은 합법이었다라는 국제적인 공인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ICJ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건 한번 그 모든 걸 요즘 법에 다 의존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타협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때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이라는 것에서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우물안 개구리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야지만 국제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꾸만 이제 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찬성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잘 아쉬웠던 게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동 성명에는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구상에 있어서의 린치핀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그 핵심 축이다라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인도로 날아가서 인도에서 우리 경제보좌관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굳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양자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을 다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뭐 중국과 우리가 1대1로도 같이 한다는데 왜 인도 태평양에는 같이 못합니까? 다 같이 하는 거죠. 뭐 우리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양제택일로 점점 선택의 길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입장 같은 것이 나와야겠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우리 후배들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워싱턴에서 거의 실종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아베가 이런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보복을 할 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많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감대를 만들어 놨 거예요. 워싱턴에서 아마 많은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다져놨을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갑자기 뭐 일본이 보복한다니까 무슨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날아가서 뭐 마치 뭐 다 지금 뭐 우리 편을 들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건 미리미리 벌써 이런 한일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 특히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워싱턴에서 치열한 한일 간의 전쟁을 치르려면 그때부터 했었어야 된다. 이제 와서 우리가 마치 뭐 레토릭으로 막 센 척하고 뭐 해봤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야지만 지금 일본을 다루려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까? 한미동맹 힘을 도와야죠. 근데 과거에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적극 우리를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을 압박했고요. 미 의회가 결의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이 돼서. 근데 이번 문제는 미국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거사 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도덕적 우위의 입장을 갖고 일본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 우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아까도 봤다시피 법적인 문제, 조약의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 문제를 가슴의 문제지만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는 이성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야
한국과 일본이 너무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일정 부분 말려주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과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거는 국제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건데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사진에 우리 시진핑 주석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중국과 일본 관계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둘이 만났을 때 이 악수를 했습니다. 이 악수 결과로 비어있던 긴자에 중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사진인데 이 사진으로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4년 정도 지났는 3년 정도 지났는데 오사카에서는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쪽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근데 국제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원한 적도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중국이 그렇게 막 매일매일 주업하던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눈을 낮추고 수화프 협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요즘 일중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항상 우리는 국난과 어려움 앞에 분열돼 왔습니다. 지금도 예외적이지 않은데, 분열이 왜 됐는지 이건 참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덕수궁 뒤에 가면 중명전이 있습니다. 한번 덕수궁 가셨다 놀러 가시면 참 좋은데요. 이게 고종 황제의 서재입니다. 근데 여기 참 우리 가슴 아픈 곳입니다. 여기서 을사보호조약, 능약이 맺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대신들을 몰아놓고 이제 사인을 강요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토 히로부미의 일갈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대신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시고 윽박을 내립니다. 네. 그때 그걸 처음 봤을 땐 되게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이놈은 나쁜 놈의 새끼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나를 빼앗은 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당시에 그 한반도에 있었던 전략 환경을 봤을 때 일본이 조선을 합병해서 먹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일전쟁에서 이겼으면 일본이 조선을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습니다. 왜? 독프로라 그래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못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나라도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력 균형 상황이 한 20-30년 정도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명치유신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조선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너희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토 히로부미의 일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명전에서 그 얘기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다 썼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극복한 나라고요. 선진 국가로서 이제 G7은 안 되니까 G20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대주였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열렸던 G20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지나서 이번 오사카 G10이 딱 10년 만에 우리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 길은 그런 역할을 다시 글로벌 역할을 갖는 우리 경제력과 이런 게 걸맞는 나라로 다시 등장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 힘으로 우리보다 몇 배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이치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입니다. 근데 그걸 잘 지켜나가고 그거를 세일즈하면서 남을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힘 있는 놈한테는 무대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G20의 국가로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 다시 등장하자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